우선 유키전 더블록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두 가지가 있어요. 유재석 씨와 같은 과다. 강의가 폐강됐다. 시청자들이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연예인과 같이 화면에 잡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가장 결정적인 건 제 아내가 그건 나가도 돼. 편집당해서 안 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가서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3.9 받은 놈을 뽑으면 그 놈은 지 몸 관리만 하는 놈이다. 최대천 교수 강의 듣고 D 받은 놈을 뽑아야 이놈은 자기 몸을 던져서 회사를 위해서 일할 놈이다. 예전에는 자연이 자연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도. 인간도 사실은 자연이거든요. 어느덧 우리가 너무 막강한 자연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새 전체의 무게에 우리가 기르는 동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9%. 지구 생명의 역사에 이런 반전은,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을 거예요. 요즘 ESG 많이 하잖아요.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diversity, 다양성입니다. 다양성만큼 자연에서 귀중한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생태 백신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말씀 좀. 뉴스 헤드라인마다 위기가 언급되는 요즘입니다. 경제위기, 기후위기, 식량위기, 전쟁위기. 우리가 말끝마다 정말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위기에 강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같이 진행을 맡고 있는 매대표 김현종입니다. 저희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6월 6일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쏘고 아주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의 지구,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는 오늘 주제로 메디치보라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유키전 더블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영향력 있는, 얼마 전에 조금 약간 구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방송 이후에 회복되는 어떤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천 교수님은 저희 무동학교 교장님도 하셨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메디치 미디어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문과 졸업생,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IT,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자소서 쓰기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주는 학교, 무동학교를 할 때 이제 최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셨고요. 저희가 또 선생님을 하고 있었죠. 어쨌든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자 이 생명 다양성 재단 대표를 맡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바쁩니다. 그건 부정을 못 하겠네요. 좀 옆에 저를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연예인 스케줄 같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고요. 저희 한 작가께서 섭외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녹화 시간 빼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우선 유키전 더블록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두 가지가 있어요. 유재석 씨와 같은 과다 라는 것과 이화여대 강의가 폐강됐다. 그 충격.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폭풍 얘기를 굉장히 시청자들이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상당히 유명세를 타는 게 조금은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뜻밖의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학자가 연예인하고 TV 화면에 한 번이라도 같은 화면에 한 번 잡히고 나면 학자 대접을 못 받는 사회입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뭐 저놈도 학자야 이제 그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 사실 굉장히 피했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연예인과 같이 화면에 잡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유퀴즈는 뭔가 좀 다르다고 다들 주변에서 그러는데 맞습니다. 가장 그 결정적인 건 제 아내가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래도 그 언저리를 맴돌면서 살았단 말이죠. 네. 그 화면에는 안 잡히지만 그래도 뭐 그 매체를 좀 이용해야 되니까 가끔 이렇게 하고 그걸 늘 못마땅해 하던 학자만 학자답게 살지 왜 자꾸 그 언저리를 맴도냐 하는 식으로 늘 하던 사람이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섭외가 왔다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그건 나가도 돼.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고 나갔습니다. 참 만나보니까 왜 그렇게 오래도록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나 이해하겠더라고요. 네. 참 겸손하고 성실하고 네. 상큼한 네. 그런 젊은 분이더라고요. 첫 번째 대답은 되셨고 유퀴즈 온 더 블럭 출연하신 뒤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학생들은 뭐 내년엔 기필코 듣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전히 안 믿죠.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은 늘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신청을 안 하니까. 못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왜 폐과인이 됐나. 교수님께서 워낙 학생들의 인기는 많으시지만 이 과목의 과제도 많고 수행할 것들이 많아서 이 한 과목을 들으면 다른 과목은 그 학기에 포기해야 된다 이런 소문들이 자꾸 퍼지다 보니까 막 그랬는데 오해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아니요. 근데 뭐 거기서 유재석 씨가 긴 한숨을 내쉬고 내년에는 어떻게 조금 완화하실 생각이 없냐. 근데 제가 거기서 뭐 절대절명의 실수를 하고 그건 안 되겠습니다. 제 입으로 망했다. 그러니까 또 망할 건 뭐 거의 불을 보듯 뻔한데요. 네. 편집당에서 안 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미국서 대학 교수를 하다 온 사람인데 미국에서 제가 가르칠 때 미국 학생들에게 요구하던 그 일의 양의 절반 정도밖에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좋은 대학, 이른바 이제 인류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 과목 같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제 과목의 2배 정도의 작업량이 필요한 과목을 한 학기에 5개를 듣습니다. 근데 제 과목 하나를 못 듣겠다고 도망간다는 건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까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작 공부를 해야 되는 대학교 때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 교육 방식의 문제 아닐까? 그렇죠. 지금 교육 현장이 문제인 거죠. 네. 저는 대기업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들이 대학 그 평점만 보고 신입사원들을 뽑거든요. 네. 저는 대기업 가서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3.9 받은 놈을 뽑으면 그 놈은 지 몸 관리만 하는 놈이다. 그 놈이 절대로 회사에 충성할 놈이 아니다. 최대천 교수 강의 듣고 D 받은 놈을 뽑아야 이놈은 자기 몸을 던져서 회사를 위해서 일할 놈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신입생을 뽑을 때 성적표를 꼼꼼히 들여다본다. 거기에 이른바 이제 영어권에서는 AP 코र्स라고 하는 Advanced Placement Course라고 해서 대학교 수준의 코र्스를 고등학생이 듣는 수업이 있단 말이죠. 네. 그걸 한 서너 개는 들어야 좋은 대학에서는 일단 그 정도 되는 애래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꼭 그 서너 과목을 다 A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목을 요리조리 피해 다닌 놈은 일단 고려 대상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해본 놈이 고려 대상인 거죠. 근데 우리 대기업들은 월급 줄 사람을 뽑으면서 그런 걸 애당초
시도도 안 하는 사람들만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애당초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삼성 LG에서 성적표를 심층 분석한다 한마디만 나오면 대학 달라진다. 제가 맨날 그 얘기를 선생님 이거 저희는 편집 안 할 건데요. 네. 오늘 주제로 넘어가야 이게 편집을 안 당합니다. 이대로 교육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의 위기입니까? 저는 어떤 위기보다도 오늘 그 교수님의 교육에 대한 위기를 언급하신 게 저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지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주제를 선생님과 논의를 하다 보니까 최재천 선생님께서 처음 그 개념을 만들어내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생태 백신입니다. 생태 백신이라는 거 어떻게 해서 이 단어를 선택하셨습니까? 우연히 제 머리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났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기 시작할 무렵에 모든 분들이 백신이 만들어져야 이 모든 게 끝난다. 다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이미 이런 분야의 공부를 좀 해온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번 마스크 쓰고 15년 버텨야 되는 거야?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전염병에 백신이 만들어진 게 최소 10년 걸렸단 말이죠. 근데 전문가들이 전부 백신이 만들어져야 끝난다고.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이 10년은 더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백신을 혼자 제조를 한 거죠. 이를테면 행동 백신, 생태 백신. 행동 백신은 우리가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우리 국민은 이번에 거의 100% 접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살아남은 거고. 근데 그거 역시 일이 터지면 그 실험실에서 만드는 백신과 마찬가지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생태 백신. 자연계로부터 우리 인간계로 나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건너오지 못하게 거기다 백신을 치면 그럼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안 벌어지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딱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뭐 제가 해외 어떤 매체랑 얘기하면서 고백했지만 생태 백신의 개념은 최초가 아니죠. 새로운 게 아니죠. 그냥 자연보호라는 말을 제가 그냥 생태 백신이라고 고친 것 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강조한 게 자연보호라 그럴 때는 허투루 들었겠지만 이제 생태 백신이라고 제가 고쳤으면 인제는 동참해야 된다. 왜? 백신은 사회 구성원의 적어도 70 내지 80%가 같이 맞아야 집단적으로 그렇죠. 면역이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세계 80억 인구의 7, 80%가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뛰어들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재앙은 그냥 안 벌어지는 거니까 네. 그걸 왜 안 하냐. 이제는 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얼마 전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식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게 현대 예술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생태학자, 예술가들의 잔치에 과학자가 초청받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초청의 변이 너무 깔끔하고 확 가슴에 와 닿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옛날 유럽의 패스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반드시 세상이 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변화에 예술가들에게 당신이 에코백신의 개념을 설명해 주면 그들이 그걸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냥 그거 읽고 뭐 제가 앞뒤 돌아볼 게 없었어요. 제 지도 교수님 작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 그 환경에 관한 한 뭐 대부와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기가 막힌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소설도 하나 쓰셨어요. 개미 언덕이라는 소설을 하나 쓰셨거든요. 제가 선생님 웬 소설? 그랬더니 그냥 딱 준비된 답으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제 미국 이름이 제이인데, 제이야, 너나 나나 아무리 좋은 과학 논문 써봐야 그거 우리 학계에, 우리 동네에 한 20-30명 읽으면 끝나잖아. 그보다 더 읽죠. 한 2-3천 명. 그 정도 안 해요. 진짜 대단한 논문도 100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읽는 거니까. 분야가 빤하잖아요. 물론 뭐 큰 분야 뭐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뭐 사람이 빤하거든요. 제가 논문 내면 한 7-8명이 읽으면 대충 끝나요. 근데 봐라, 소설 한 편, 시 한 편, 그림 한 작품, 이건 수백만, 수천만의 마음을 흔들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참 선생님은 역시 다르구나. 그걸 실천을 자기가, 당신이 해보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줘봐라. 그러니까 뭐 제가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저 이거 그냥 편집해도 좋습니다. 예. 그날 저녁 만찬에서 굶었어요, 저. 수업이 나왔는데 진짜 딱 한 숟갈 떴거든요. 딱 떴는데 누가 옆에 와서 섰어요. 오. 그리고 어떻게 그냥 저한테 뭐 하고 그런데 유럽 저 액센트가 막 하는 분인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뭐 제가 누군지 뭐 알지도 못하겠는데, 오늘 아주 그 에코 백신 너무 좋았다. 나 벌써 작품 구상하고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악수하고 네 그러고 이제 보내보니까 수분 갔어요. 그 다음 DC가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여기 또 서 있어요. 그날 밤에 그 큰 성에서 만찬이 있었는데 한 350명, 한 400명 가까이 이제 거기 앉아서 먹는 건데 저한테 와서 저한테 말 시킨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와. 근데 나중에 거기 다른 분한테 저분이 누구였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인상 깊었던 분한테 뭐 제 옆에 앉으신 어떤 저 여성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는데 그분이 뭐 줄줄이 깨는데 이건 뭐 완전히 거물들이 그래서 그날 굶었는데 빵 2개 겨우 집어 호텔 그 사람들이 결국 문화예술 측면에서 세계의 대공장장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또 오라고 저한테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빈말인지 아니 그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글쎄요. 내년에는 저희 메디치 더 보라 팀이 처음 수행 과정을 다 찍어갖고 작품으로 남기자고요, 현지에서. 정말 저는 너무 제가 가서 한 게 뭔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너무 스스로 감동받아가지고 좀 정신이 약간 혼미합니다. 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이 결국은 생태위기, 환경위기 이런 부분들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 이제 우리가 처음 터졌을 때 물론 중국에서는 2019년 말에 터진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초에 이제 불거진 거잖아요. 제가 석사를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석사를 제가 사실 기생충학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이러스가 기생생물이잖아요. 생물도 아니지만 기생물이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빨리 그 강연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강연을 해도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강연 중에 질문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는데 강연 중에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아 교수님 이 코로나19도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되게 반가웠어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느라고 그동안 참 저도 애 많이 썼거든요. 에어고 전 부통령으로부터 해서 뭐 우리 굉장히 애쓴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래도 그 끝물에서 정말 제 나름대로 애썼는데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알아들으셨는지 뭐 어쩌는지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그냥 사시니까 야 이게 전혀 효과가 없나 보다. 근데 무슨 일이 뻥 터지니까 재앙이 하나 터지니까 첫 질문이 기후변화입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 모르는 게 아니시구나. 이게 머릿속 어디에 박혀는 있구나. 뭐 잘못되면 이것도 아마 기후변화. 그 되게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자꾸 받으니까 좀 쫄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그런 단정적인 얘기를 절대 못하거든요. 자연에서는 워낙 많은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니까 어느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게 이거를 일으켰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딱 묶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기분이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내가 못 살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시나리오를 쓰는 거거든요. 네. 시나리오는 꼭 그렇게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박쥐, 열대 박쥐들이 온대로 옮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온대에 많이 모여 사니까 박쥐와 인간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설명을 한 1년을 하고 있는데 2021년 5월에 Science of Total Environment라는 학술지가 있거든요. 거기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한국말로 하는 제 강의를 듣고 논문을 쓴 사람들처럼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들의 분포 변화를 전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온대 지방에 새로운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드러난 곳이 중국 남부. 거기에 40종 이상이 100년 동안 들어왔대요. 네. 근데 그 열대 박쥐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를 달고 살거든요. 걔네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같은 포유동물인데 걔네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생활을 택하는 바람에 평균 체온이 우리보다 조금 높아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좀 추워야 활동을 하니까 걔네 박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들락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 열대 박쥐 저 선별진료소에 데려가서 콧구멍 좀 후벼가지고 해보면 대체로 2-3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삽니다. 그 논문에서는 평균 2.67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럼 2.67 곱하기 40 하면 100이 넘잖아요. 예.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에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는데 그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를 공격했다. 네. 확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은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를 멈추지 않는 한. 그게 결론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기후변화가 이걸 일으켰다라는 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기후변화를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멈추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확률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기후변화로 동식물의 분포가 바뀌었고 그렇죠. 거기에서 전에 없던
바이러스가 묻어서 이동한 거, 바이러스도 함께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 뭐 지금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리고 5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는데 단 한 케이스도 저 박쥐한테 직접 감염됐다는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근데 박쥐는 숲에 있는 열대 동물들에게 계속 뿌려대는 거고 우리가 그 열대 동물을 잘못 건드리다가 묻은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열대 박쥐가 계속 온대 숲으로 옮겨오고 우리는 생활 공간이 자꾸 필요하니까 숲을 자꾸 베어내고 그 숲에 사는 동물들이 괴로워하고 우리가 자꾸 걔네들을 건드리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그냥 확률적으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대 지구의 모든 큰 변화들은 기후와 관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맞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네. 내려가고 빙하기 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사적으로 보면 진행 속도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였지만 지난 100년은 인위적인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인류의 모든 기간을 압축한 것보다 지금이 더 100년의 기간이 큰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을 거의 쌍욕 수준에서 또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아니 저것들은 멀쩡히 일어나는 일 위험하다고 맨날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이득을 취하는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공격들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다 사라지게 된 게 그 기후변화 때문에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지구에 예전에 벌어졌던 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벌어진 거고요. 지금 이거는 너무 급하게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일 때문에 너무 급하게 벌어져서 생물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생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변화는 상당히 완만한 변화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예전에는 자연이 자연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도 글쎄요. 그 제가 동의할까요 말까요? 인간도 사실은 자연이거든요. 예. 우리는 마치 자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연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너무 막강한 자연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자연의 다른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최근에 데이빗 아텐보로 할아버지 그 다큐를 봤는데 네. 인류가 80억 명에 육박하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총 몸무게에서 인간의 몸무게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4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 제가 유퀴즈에 나가서 더 끔찍한 숫자를 댔는데 네. 코로나19 겪으면서 우리 생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뭐 대면으로 모인 건 아니지만 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태어난 게 한 25만 년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우리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지저분한 뭐 한 종의 영장류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경을 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농경 직전에 우리의 존재감 계산해보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정말 계산을 하고 난 우리도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농경하기 직전이면 한 10,000년, 12,000년 전인데 그때 지구에 저희들이 이제 다 데이터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았던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한 6천만 명 정도가 지구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개고양이는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합해본들 그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모든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의 중량에서 우리와 개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1%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 6월 현재 우리가 그 계산을 다시 한다. 그럼 우리 80억 곱하기 한 65kg 하고
소, 돼지, 양, 오리, 개, 고양이, 뭐 타조, 메추리 뭐 다 더해야 되잖아요. 동물원에 있는 애들도 다 더하고 그렇게 다 더하면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새 전체의 무게에 우리와 우리가 기르는 동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9%입니다. 예. 야생은 1% 남짓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0,000년 만에 벌어진 일치고는 제 생각에 지구 생명의 역사에 이런 반전은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을 거예요. 야, 참 그렇군요. 한번 빙의를 해보면요. 야생동물 몸에 내가 지금 빌부터 사는 바이러스다. 집주인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자꾸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서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옮기자, 이사 가자. 이사 가보면 99% 사람 아니면 사람이 기르는 동물인 거죠. 자, 조류독감 지금 대한민국에 지난 10몇 년 동안 연례 행사처럼 그냥 벌어지는 일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산에서 멧돼지 죽이고 있거든요. 돼지독감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에게는 이제 연례 행사가 돼버린 게 이번에 이제 우리한테 터진 거죠. 자칫하면 이게 앞으로 연례 행사처럼 벌어질 전조인지도 모른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지구 위기에 저도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한 게 평균 체중 65인데 제가 한 30kg을 더 지구 위기에 가중시킨 것 같아서 무지하게 하려면 죄송한 말씀이고요. 좀 빼야 되겠다 생각을 좀 우리 제 교수님은 뭐 지구 환경이 아주 아주 적합하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인간과 그 인간을 위한 가축들, 뭐 또 반려동물 이런 게 그렇게 비중이 크면 그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나 돼지의 사료라든지, 그렇죠. 또 인간들이 타고 다니는 뭐 그 자동차나 비행기의 뭐 에너지라든지 이 참 모든 지구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원에까지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네, 너무 많이 괴롭히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돌아가신 이제 지도 교수님 월슨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말년에 쓰신 책 중에 Half Earth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때는 이대로는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생태 백신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딱 떠오른 건 아니래도 선생님의 제자로 선생님 말씀을 늘 읽고 이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생태 백신이라는 게 이제 떠오른 거겠죠. 제가 생태 백신을 아까 이제 설명을 저 자연계로부터 우리 인간계로 나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건너오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제가 그런 설명을 하니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숲에 있는 애들은 죽어도 괜찮은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격리를 시켜갖고 걔네들은 죽거나 말거나 놔두자.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숲에 있는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일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 당한 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거든요. 숲에 있는 아이들은 뭐 수시로 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화적으로 적응이 돼 있어서 우리가 봉쇄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겪은 것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은 거의 일어날 리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숲을 베어내는 이거를 어느 정도 멈추자는 뜻도 제 생태 백신 안에 들어있는 건데 제 지도 교수님 하신 말씀은 그 공간을 절반은 우리가 쓰고 절반은 걔네들한테 양보하자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제 생각에 생태 백신 하기는 훨씬 쉬워지리라고 됩니다.
저도 일슨 교수님이 쓴 책을 한 몇 권 이렇게 보면 이분은 생태학자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 철학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재천 교수님도 바로 그분한테 사사를 받으셨고 생태 백신이라는 에코 백신이라는 말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통섭이라는 단어를 사실 대중화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용어와 관련해서 또 율천 교수님의 일화라든가 간략한 좀 인상적인 부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스승 옆에서 물들은 건데요. 율천 교수님은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은 말 만드는 걸 무지하게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율천 교수님이 바이오디버시티, 생물 다양성이라는 그 용어도 유행시키신 분이고요. 네. 원래 이제 biological diversity 이렇게 풀어쓰던 생물학적 다양성 이렇게 풀어쓰던 거를 딱 간추리니까 사람들 입에 착 달라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생물 다양성 이렇게 이제 한 거고, 뭐 소시오지네시스라는 말도 만드셨고, 뭐 하여간 우리가 진화 생물학, 지금은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도 떠드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영어로 evolutionary biology라는 말도 율슨 교수님이 처음 만드신 말씀이세요. 그건 다윈 때부터 있었지 않을까? 아니었어요. 그냥 진화 따로 있고 생물학 따로 있었는데 그 분자생물학 하는 분들의 등살에 하버드에서 못 견디시다가, 유명하거든요. 제임스 왓슨하고의 알력은 굉장했어요. 제임스 왓슨이 노벨상 탁 받고 그냥 하버드에 입성한 다음에 교수회의에서 그냥 대놓고 뭉갰대요. 그냥. 아니 누구는 말이야 지금 세포 들여다보고 DNA 보고 있는데 어떤 놈은 우표 수집하고 앉아있다고. 그 개미 표본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우표 수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최첨단 과학을 하고 있는데 하버드에 같은 과에 말이야 우표 수집하고 앉아있는 놈이 있다. 그래서 그 자연주의자라는 선생님의 저 자서전 같은 책에 보면 교수회의 가기 싫었다라고 쓰고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인간 중에서 가장 더럽고 악랄한 놈이 제임스 왓슨이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책에 쓸 정도였어요. 예. 두 분이 나중에 뭐 무지무지 친해졌는데 제임스 왓슨이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분이 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화해를 신청한 거는 율슨 교수님의 이론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하버드를 떠난 다음에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를 읽다 보니까 그게 그냥 우표 수집이 아니었네. 그래서 하버드의 어떤 건물 봉헌식 날 초청받아서 왔다가 그 사람 많은데 뚫고 왔대요. 그 율슨 교수님 책에 보면 저놈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나 저놈 진짜 싫은데? 그렇게 그냥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뚜벅뚜벅 사람들을 해치고 걸어와서 내가 미처 몰랐다. 당신의 학문이 이렇게 중요한 학문인지 내가 미처 몰랐다.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 두 분이 그냥 뭐 너무너무 절친이 돼가지고. 네. 그런 위대한 학자도 이제는 인정하는, 지구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그게 심각한 거죠. 두 거장의 만남의 장면이 하나의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다 연상이 되네요. 지금 선생님 눈이 막 매우 초롱초롱 해지셨어요. 자기 의사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AI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소가 왓슨 연구소거든요. 그리고 그 왓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생명 치유에 대한 것들이 하는데, 그 두 분의 그 관계를 참 들으니까 시청자들도 되게 뭉클할 것 같고, 뭐 최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자랑스러움이 또 배어나시는 것 같아요. 자연과학자로서, 생태과학자로서. 그런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ESG 많이 하잖아요. 모든 기업마다 ESG를 강조하고, 특히 뭐 글로벌한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이 ESG를 들고 나오고, ESG의 첫 번째가 환경 아닙니까? 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대가 큽니다. 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사회에서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탁월한 조직은 기업이다. 그건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대학에 몸담고 있는데 대학은 참 느려요. 뭔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여요. 근데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저 무서운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업은 가장 발빠르고 가장 살아있는 가장 탁월한 저는 조직이라고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업이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게 아닐까. 물론 뭐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린워싱하는 기업들. 이게 실제로는 안 하면서 어떻게 마치 그런 점수는 것처럼 잘 받아볼까. 당분간은 그런 게 통할지 몰라도 앞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 저는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실제로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제법 많이 진지하게 변하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저를 찾아오는 곳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떻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의 이 수준의 기업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진지합니다. 우리도 이제 기업이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상당히 진지하게 물어오는 기업들이 제법 여럿 있어서 저는 사실 기대가 큽니다.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우리 프로의 이광수 애널리스트 와서 이제 ESG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그 목재회사 주식도 추천해주고 했는데 선생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생태학자가 보실 때 E와 S에서 다시 G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선생님 시각에서의 좀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 제가 불과 한 1-2주 전에 이런 강의를 요청받아서 해야 됐는데 따로따로 하나씩 설명하려니까 조금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업이 지배구조가 변해야 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E하고 S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S는 뭐 그동안 기업들이 그런 대로 하느라고 조금씩은 노력했잖아요. 뭐 장학금도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기업들이 걱정하는 건 E인데 해본 적이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이니까 근데 이걸 따로따로 해야 되나?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깐에는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diversity, 다양성입니다. 결국 지배구조도 다양화하자는 거잖아요. 오너 집안이 다 해먹지 말아라 이거니까 다양화하라는 거고 S소셜도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의 이런 불공평한 이런 것들에 기업이 기여하라는 거고 기업이 그런 걸 조장하지 말라는 거니까 결국은 그것도 다양성이고요. environmental 환경은 뭐 너무나 당연히 다양성이고 제가 평생에 제일 중요하게 붙들고 사는 키워드가 바로 다양성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자연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정말 하나가 있느냐 그러면 그게 다양성이에요. 설명은 아직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자연계가 거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잡은 게 그냥 다양성입니다. 제 평생 관찰에 의하면 모든 걸 다양성으로 다 풀어냈어요. 다양성만큼 자연에서 귀중한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ESG의 세계에 다 관통하는 개념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ESG의 그 다양성 자체가 과연 지금 위기의 지구,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기적인 인류를 구원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저는 될 거라고 믿고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뭐 거의 확신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존재감이 너무 커졌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예전엔 여러 생물들이 골고루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의 존재감이 너무 커졌다 하는 거는 지구의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게 기울었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의 존재감이 너무 커진 거니까. 그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제가 농담으로는 가끔 예, 제가 히틀러가 되겠습니다. 뭐 장난으로 농담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인간의 이거를 확 줄인다는 거는 그건 뭐 전쟁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줄여가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답은 저 자연에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자연이 저렇게 자연은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다양화하거든요. 저 비밀이 뭘까를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게 없을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데 ESG도 결국은 다양성 확보 뭐 그런 게 아닌가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뭔가 오거든요. 네. 이거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책을 하나 쓰면 네. 이 와중에 또 출판사 사장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양성의 기원 뭐 이런 책을 하나 쓰시면 예. 한 150년 전인가 무엇의 기원 뭐 이런 책도 하나 나왔죠. 종의 기원은 아 이거 막 뭐 퀴즈 내고 맞추고 아니 정말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이 네. 그 다양성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 역사를 좋아하는데 아일랜드 감자 기근이 단일종을 많이 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은 늘어났는데 이제 특정한 전염병에 취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감자 생산이 갑자기 10분의 1, 5분의 20분의 1로 줄어들면서 먹살 수가 없어서 이제 뭐 이민도 가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네. 했는데 결국 이제 다양성을 훼손하니까 네. 감자종이 본래 갖고 있던 다양성을 훼손하니까 그런 대형 사고가 났고 지금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어느 품종 하나가 생산성이 높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농장이 다 그 품종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왜 바나나 잘못하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바나나 굉장히 다양하게 세계 여러 곳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나나 그 품종 하나가 선반에 올려놔도 제법 오래 가고 그러니까 오래 두고 팔 수도 있고 뭐 맛도 제일 좋은 건 아닌데 괜찮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바나나 농장이 그걸로 다 대체를 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근데 그 바나나 품종을 공격하는 곰팡이가 나타나니까 그냥 뭐 전멸하다시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과가 그렇잖아요. 사과가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국광, 홍옥, 부사, 아오리 뭐 굉장히 사과 품종이 많았거든요. 네. 그것들을 각자 이렇게 다른 종류의 사과를 사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부사 계통인가 전부 다 통일되다시피 했는데 결국 거기에 이제 자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똑같은 그 품을 들여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생산하는데 이 품종이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또 사과의 사고도 한번 네.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DNA 그 유전자를 전공하는 교수님하고 제가 취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근친상간에 가까운 정체 상태라는 거 아십니까? 딱 물어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7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전쟁이나 외부적 이게 없이 인구가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의 문화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외부의 유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구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사실상 근친상환에 가까운 어떤 유전자 형태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민을 통한 인구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는 그냥 너무 걱정하실까봐 하나 짚고 들어가면 근친상간의 피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옛날 유럽의 그 귀족들 사회에서 재산을 다른 집안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이제 막 사촌끼리 결혼하고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 진행이 되면 그 중에 이제 가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지. 사촌끼리 결혼하면 무조건 기형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이거 역시 유전자 다양성 차원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민 받아들이자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다가 이제 욕은 많이 먹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배달민족이고 단일민족이라고 착각하는데 반도에 살면서 단일민족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요. 섬나라에 살면 모를까. 너무 힘들어요. 반도는 대륙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고 바다에서 대륙으로 기어 올라오는 길목인데 거기서 살면서 전쟁이란 전쟁은 다 겪은 민족이 우리는 피가 깨끗하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성 민족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걸 얘기하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욕도 먹었는데 제가 그때 계속 한 말이 있어요. 조만간 유전자 테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유전자 테스트, DNA 테스트가 막 개발되던 무렵인데 그게 나와서 검사 받아보면 다 드러납니다. 네, 우리 지금 검사해 보면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섞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이런 융합적 지식인의 면모라니. 자, 첫 시간 위기의 지구 우리의 생존 전략 특집으로 마련한 메디치보라. 오늘 첫 번째 시간 생태 백신은 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SG도 그렇고. 첫 시간에서 너무 열강을 해주셔서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시간도요. 다음 시간은 더 현실적인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시고요. 여러 가지 정말 활동도 많이 하시는 우리 최재천 교수님 오늘 첫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